이번 10회는 정말 시원하게 엑셀을 밟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연출부터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이야기할 게 산더미처럼 많은 느낌인데 그중 가장 먼저 나눌 이야기, 당연히 드디어 선을 넘어버린 익준 송화 라인에 대한 이야기죠. 지난주 공중제비 수제비에서 둘 사이에 있는 선을 금방이라도 넘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바로 이번 주 드디어 익준이가 먼저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치용아 미안, 안 될 것 같아. 다음 사랑은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 근데 사실 익준이가 고백하게 된 배경에는 치용이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걸 암시하는 사건도 있었죠. 비오는 고백신 해석부터 하고 그 뒤에 덧붙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의 계기는 송화의 질문. 송화는 익준이에게 요새 너는 너를 위해 뭘 해주냐고 물어봤습니다. 익준이는 수술도 많고 강의도 하고 우주도 키우고 겨울이도 챙기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챙기고 다니는데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하필 이모님이 안 계신 날 우주가 열이 났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지켜보는데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다시 열을 재보지만 열은 떨어지지 않았네요. 익준이는 송화를 불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것만 보고 바로 송화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익준이는 송화가 필요할 때 항상 옆에 있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1회에서부터 간 이식 수술이 급한데 집도하기로 한 선생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해 송화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죠. 이때 나타난 다스베이더, 바로 익준이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던 날도 친구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 손이 떨려 입술도 못 바를 정도로 긴장하고 걱정했었죠. 그날 새벽에 수술이 끝난 익준이가 송화가 결과를 듣기로 한 진료실 앞에 와 있었습니다. 혹시 안 좋은 결과가 있으면 운전을 대신해주기 위해 택시를 타고 와줬던 것 같은데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쩌나 걱정하던 송화에게 익준이는 내가 다 고쳐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힘든 마음에 버팀목이 되어줬던 거죠. 이번엔 송화가 익준이를 도와주러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꼭 필요했던 상황. 열이 났던 장면에서부터 살펴보면 오늘 익준이에게는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함께 있어줄 것이란 암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머리맡에 올려져 있는 사자 장난감. 7회에서 우주 침대에 있는 사자 장난감과 사자 쿠키가 우주에게는 익준이를 의미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침대 위에 놓인 사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해 보이는 친구가 있네요. 소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송화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자의 방향을 보면 익준이가 우주를 보고 있을 땐 사자도 우주 쪽을 향해 있었는데 병원에 갔다 온 익준이가 송화와 우주가 자는 모습을 들여다볼 땐 사자는 바깥쪽으로 향해 있고 소는 우주를 향해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준이가 잠깐 시선을 돌려도 우주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같았습니다. 뭐 사실 이런 디테일을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새벽까지 우주 열을 잡기 위해 애썼고 엄마한테 전화한 것도 뭔가 친정엄마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건 아직 미혼인 송화한테는 실례일까요? 근데 이렇게 우주를 안고 잠든 모습이나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거, 같이 상을 치우는 거 보면 이미 부부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서로를 걱정해주는 것 하며 벌써 살림 차린 것 같았습니다. 지난주 수제비집에서는 넘지 않았던 선, 오늘 익준이네 부엌에서는 드디어 그 선을 넘다 못해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지금 자면 못 일어난다며 누룽지가 괜찮냐고 물어보는 익준이. 송화는 아침엔 누룽지라고 대답하며 주방으로 들어옵니다. 송화가 먼저 선을 넘어왔네요. 냉장고를 열며 반찬을 꺼내는 송화. 카메라가 이동을 하며 두 사람을 보는 시점이 변하고 익준이가 송화 곁으로 다가가며 두 사람은 같은 선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송화는 마치 잔소리하는 아내처럼 조금이라도 잘하고 자꾸 이야기하네요. 그러면서 요새 너를 위해 해주는 일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나한테 주는 선물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였죠. 장작 거치대를 샀다며 보여주는 송화. 익준이는 장작은 그냥 바닥에 놓으면 되지 않냐고 그걸 왜 샀냐고 물어보는데 날 위해 샀다며 이걸 사며 엄청 행복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야 익준이는 이해한 것 같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 익준이한테는 그게 송화와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거였나 봅니다. 송화는 많이 당황한 듯 익준이에게 밥 먹으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당황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송화의 첫사랑이었지만 익준이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몰랐던 송화. 20살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난 고백. 그 마음까지도 이해하는지 익준이는 밖에 비 온다며 다른 이야기를 받아줬습니다. 비 오는 걸 좋아하는 송화는 문을 열어도 되냐며 창문을 활짝 여는데 왜 제 눈에는 저게 송화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주책이네요. 창밖에서 바라보는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선. 익준이와 송화가 그 선을 넘나들다 못해 이제는 빗물이 선을 지워버렸습니다. 익준이는 선을 넘었고 송화는 마음을 열었으며 둘 사이의 선은 지워졌습니다. 멀리 돌아온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첫사랑이 이루어지려나 봅니다. 또 뵙죠. 하고 싶은데 아직 할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았어요.
친구로 지내왔던 익준이가 송하에게 고백을 하게 된 계기, 바로 치용이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겨울에게 질투작전을 지시했던 익준이,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이 작전은 제법 먹혀든 것 같죠. 정원이에게서 안녕을 끌어냈습니다. 지금껏 드라마를 봐오면서 이렇게 별것 아니면서 감격스러운 안녕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질투작전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이라면 작은 마음에 불씨를 당겨 확 불타오르게 해준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죠. 익준이의 질투심 유발 작전, 이게 그냥 맥락 없이 나온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반박자 빠른 슈팅을 먹으면서 익준이는 치용이의 마음을 완전히 확인했습니다. 아, 얘가 송하를 여자로 좋아하는구나. 오늘 송하와 치용이랑 밥 먹을 때 익준이는 딱 질투하는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익준이가 자기한테 해주는 유일한 선물인 송하와의 식사인데 거기 치용이를 부르겠다는 송하. 괜찮다고 이야기한 익준이 얼굴이 거울에 비쳐있네요. 눈치채셨죠? 거짓말입니다. 안 괜찮아요. 밥을 먹으며 또 괜히 익순이 이야기를 꺼내는 익준이. 지난번 계란 먹을 때도 그랬지만 치용이와 익순이 사이를 자꾸 송하 앞에서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번 계란 먹을 때도 그랬지만 그 옆에 있는 준환이가 괜히 돌을 맞았습니다. 질투심에 불타오른 준환이는 그만 하면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줬던 귤을 다시 뺏어갔어요. 줬다 뺏는 건 반칙인데. 어쨌든 치용이의 마음을 확인한 익준이는 불안했습니다. 치용이가 없었다면 그동안 송하에 대한 마음을 숨겨왔던 익준이가 마음을 털어놓는 날은 조금 더 먼 훗날이거나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끝입니다. 또 뵙죠. 드디어 이번 주 정원이가 안녕을 했습니다. 장겨울에게 맨날 목례로 일관하던 정원이가 멋쩍게 웃으면서 안녕을 했는데 왜 정원이도 모르고 겨울이도 모르고 익준이만 아는 거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 정원이가 겨울이한테 흔들리는 거 다들 보셨잖아요. 게다가 그동안 언제 나오나 계속 기다렸던 결정적인 복선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뭐 떡상만 남았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놈의 두통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주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저는 오늘 하느님께서 정원이가 겨울이에게 가는 것을 허락해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정원이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이제 다 된 밥이나 다름없는 두 사람의 러브라인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 배경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고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정원이가 면담을 위해 이탈리아로 출국하기로 한 날짜가 밝혀졌습니다. 12월 29일이네요. 정말 그전까지는 수술과 강의가 빽빽하게 잡혀져 있었습니다. 문득 든 생각인데 안정원 교수님 수업은 뭔가 친절할 것 같고 알아듣기 쉬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유치원 수업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출국은 29일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날짜는 거기가 아니죠. 바로 25일 크리스마스. 추미나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올해의 첫 키스를 하겠다는 포부를 당차게 밝혔습니다. 장겨울도 아직 첫 키스를 못 해봤다는데 장겨울의 20대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뭔가 사건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주 밴드곡이었던 화려하지 않은 고백 가사 중에서 짧은 입맞춤을 할 수 있다면 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모태솔로라던 안정원에게도 첫 입맞춤이 될런지 정말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10월이에요. 11회면 그래도 12월에 접어들 줄 알았는데 10회 완전 후반부였던 준환이와 익순이의 통화, 그 뒤로 걸린 달력이 아직도 10월입니다. 겨울정원 라인 미시는 분들 11회에 뭔가 터지지 않더라도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회에 가서야 12월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근데 설마 시즌2로 넘어가는 건 아니겠죠? 올해 12월에 방송 예정이라는데 너무 멉니다. 이번 시즌에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가장 기다리던 떡밥이 나왔습니다. 익준이와의 대화를 차근차근 살펴보며 드디어 밝혀진 복선과 하느님께서도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했던 장면을 해석해보죠. 익준이와 정원이의 휴식 타임. 익준이는 정원이에게 애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며 말문을 텄습니다. 숨은 의도가 있는 첫 대사였죠. 정원이는 애들은 어른들이랑 다르다며 아프면 아프다, 안 아프면 안 아프다 이야기한다고 답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는 익준이. 너는 어떠냐? 너도 거짓말을 하느냐고 물어보죠. 정원이는 별 생각 없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트리에서 거짓말쟁이 캐릭터를 고르라면 바로 정원이죠. 정원이가 바로 마피아, 즉 구락 까는 놈입니다. 친구들과 만났을 때부터 자기가 율제그룹 회장님 막내 아들이라는 정체를 숨겨왔죠. 그뿐 아니라 키다리 아저씨라는 것도요. 자기 정체를 숨기는 것, 바로 마피아의 역할이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사를 놓을 때도 그랬고 장겨울이 저녁 사달라고 했을 때도 늘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 게 바로 안정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장님 아들 그리고 키다리 아저씨 모든 정체는 탄로났고 장겨울에 대한 거짓말도 이제 그만하라는 이야기를 익준이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장겨울이 좋냐고 물어보던 익준이 여기서부터 이 대화를 자세히, 정말 자세히 들어보면서 정원이를 바라보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실 겁니다.
신부를 포기할 만큼 장겨울이 좋냐고 물어보는 익준이의 질문에 대답이 없는 정원이. 이렇게 대답 없는 거 사실상 예스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익살스럽게 비밀로 해주겠다는 익준이 태도에 정원이는 그제서야 아니라며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대답합니다. 말씀드렸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이제 탄로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익준이는 장겨울이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내 친구 정원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죠. 때마침 장겨울에게 걸려온 콜. 익준이는 들어가 봐야 하는데 가려다 말고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원아, 하느님은 이해하실 거야. 머리랑 가슴이랑 따로 놀 땐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익준이는 자리를 떠나고 혼자 남은 정원이는 불을 붙이려다 말고 담배를 꺾어줍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캐치한 상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지난 4회에서 장겨울이 봉샘살롱을 처음 만나게 된 장면에서 나왔던 그 배경음악 기억하시나요? 한참 더울 때였죠. 그때 깔렸던 음악이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였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간 터라 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날카로운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분명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딱 이 장면에 흐르던 노래 가사가 바로 그대를 가질 수 있다면 담배라도 끊겠어요. 불을 붙이려다 말고 주먹을 쥔 안정원. 바로 장겨울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표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알아채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한 가지. 익준이가 코를 박고 가려다가 돌아와서 한 말이 정원아, 하느님도 이해하실 거야 였죠. 저는 정원이를 비추는 다음 장면에서 마치 신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각이 많아 눈을 감아버린 정원이. 그런 정원이를 야외 휴게실 천장을 통해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각도로 연출되었죠. 신께서 정원이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가 비추는 각도는 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촬영 현장에서 찍는 각도를 바꾸기 위해선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고 들었기 때문이죠. 천장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독특한 시각의 연출이 분명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고작 앵글 하나만 가지고 이런 해석을 하기는 좀 억지스럽죠. 제가 신께서 내려다본다고 느꼈던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내려다보는 느낌의 이 장면, 여기에서 정원이의 모습이 점차 멀어져 갑니다. 혹시 뭔가 보이시나요? 조금 주관적인 해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여기서 정원이 머리 위로 그려져 있는 십자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정원이를 향해 있는 듯한 느낌의 십자가. 신이 정원이를 살펴본다고 해서 정원이가 꿈을 접는 이유는 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는 익준이의 말. 꺾어버린 담배, 그리고 신께서 살피는 듯한 느낌. 거짓말쟁이 안정원의 정체는 이제 모두 탄로 났고 안녕 한마디로 불쑥 흘러넘쳐버린 마음처럼 이제 진심으로 다가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뵙죠. 드디어 추미나가 직진했습니다. 그동안 외래 진료를 할 때마다 애잔한 눈빛으로 석형이를 바라보던 추미나.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던 추미나는 드디어 석형이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하는 과정이 너무 웃겼죠? 미나의 고백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재미있는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쉽지만은 않겠지만 저는 미나의 고백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이미 석형이가 미나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부분들이 몇 가지 포착되었거든요. 눈이 날카로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찾으셨겠죠? 이미 미나에게 마음이 있는 우리 석형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미나는 전에 세웠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해봅니다. 게다가 이 고백 장면은 응답하라 시리즈를 N차 시청한 애청자 입장에서 마치 데자뷰를 보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미나의 고백 장면을 살펴보며 숨어있는 재미를 찾아보고 전작의 어떤 장면과 닮아 있었는지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사친과 하루에 10통도 넘게 통화한다는 미나. 그 이야기를 들은 석형이는 너무 많이 통화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죠.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 확인해주세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던 미나는 그 질문을 놓치지 않았죠. 교수님 혹시 질투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는 미나. 혹시 저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미나의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장겨울이 알러지 반응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폰을 확인했는데 정원이의 문자가 와 있었죠. 그때 장겨울이 추미나를 붙잡고 한 말. 저 좋아하는 거 맞죠? 지금의 추미나는 그때의 장겨울을 닮아 있습니다. 아, 정말 매력적인 이 두 레지던트들을 어쩌면 좋나요? 미나가 일부러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익준-송화, 겨울정원 커플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질투심이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죠. 익준이는 치용이를 견제했습니다. 송화를 좋아한다고 분명히 말하던 치용의 말을 슬쩍 모른 척했죠. 그리고 송화와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익순이를 갖다 붙이던 익준이. 알게 모르게 견제한다고 보기엔 그것만 해도 티가 많이 났는데 더욱 결정적인 포인트. 세상 오지랖은 다 부리고 다니는 익준이가 치용의 사랑은 도와줄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거. 정원이도 이 질투작전에 제대로 휘말렸습니다. 장겨울이 받은 장미꽃다발.
외과 아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연애 꼭 지켜내야 한다며 내년 레지던트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모두 익준이의 작전이었죠. 그때 의국으로 들어오던 안정환, 장겨울이 연애한다는 소식을 익준이가 큰 소리로 알려줬습니다. 뭐 축하한다거나 그런 말도 없이 라는 짧은 대답을 끝으로 떨떠름한 표정을 한 채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정원의 분위기가 불안했는지 장겨울은 소아외과 수술을 선택했고 몸은 책상을 향해 있었지만 귀는 장겨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정원이는 뒤돌아보며 고맙다고 이야기했네요. 그리고 익준이를 만나러 왔다가 함께 있던 장겨울을 본 상황, 자기도 모르게 안녕이라고 말을 놓고 말았습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곰곰이들도 질투를 먹으며 서로 애정을 키워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에 대한 애정과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가 보이는데요. 그 시작은 추미나였죠. 문혜아 출산 때 양석형의 배려심에 마음을 빼앗긴 추미나. 그 전에 오해했던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출산 후 진심으로 산모를 위로하는 석형의 모습에 감정이 듬뿍 담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첫 키스를 하기로 맘먹은 추미나는 이번에 고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석형이가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 뒤를 쫓았는데 하필 그날은 태건어페럴 양회장의 내연녀 김태연이 양회장과 석형이 엄마의 이혼을 종용하기 위해 석형을 찾아왔던 날이었죠. 회장 내연녀답게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석형이가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잔 사서 신나게 뒤따라오던 추미나는 석형이가 여자를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아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돌아서게 됩니다. 아아는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또 이게 멈추란다고 멈춰지는 그런 장르가 아니란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외래 진료 시간, 이전 2번의 유산 경험이 있던 산모를 진료하는데 걱정하던 산모에게 석형이는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습관성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받은 추미나의 표정. 아무렇지 않게 진료를 이어가는 석형이에게 산모는 자기 같은 병을 가진 환자를 많이 보셔서 이 정도 병은 병도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다시 봐도 뭉클한 석형이의 반응. 딱 이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유산이 왜 병이에요? 유산은 병이 아니며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해주면서 산모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해줬죠. 추미나의 마음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추미나는 점심을 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슬쩍 석형이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다시 도전. 지난주 야외 정원에서 만난 네이비색 레이스 원피스 누구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추미나. 그 여자는 태건어페럴 양태영 회장 상간녀라는 대답을 듣고 추미나는 깻잎을 살포시 눌러 마음을 표현했죠. 질투는 미나의 마음을 한층 더 깊게 해줬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석형이는 미나의 마음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추미나 선생님은 속마음이 겉으로 다 티가 나시는 분이거든요. 하지만 석형이는 성격도 성격이고 이미 한번 결혼에 실패한 과거가 있는 터라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석형이도 미나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석형이 쪽을 한번 알아보죠. 석형이는 어딜 가든 추미나를 끼고 다닙니다. 일적인 부분에서야 지난번 당직 때 응급 상황을 겪고 나서 더더욱 믿음을 주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캐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석형의 마음이 가장 도드라지게 눈에 띄었던 장면은 천명태 교수의 결혼 이야기를 하던 때였습니다. 멀리서 준환이가 걸어오는데 그 뒤에 있는 도재학에게 엄청 반갑게 인사하는 익준이. 도재학도 익준이를 매우 반가워합니다. 준환이는 익준이가 재학이하고도 친한 게 신기합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는 익준이. 익준이는 신경외과 드래곤하고도 짱친이라고 합니다. 정작 드래곤이 누구인지 모르는 송아. 드래곤은 용성민의 별명이었죠. 송아는 설마 산부인과도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없지. 한두 번 밥이나 같이 먹었지 우리 과 애들이랑 친할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석형이가 대답하는데 오랜 시간 친구였지만 아직도 익준이의 친화력을 모두 파악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희 과 추미나 선생하고 베프라고 이야기하는 익준이. 석형이는 놀랐습니다. 다음 주에 추미나 장겨울이랑 떡볶이도 같이 먹기로 했다고 합니다. 석형이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 와중에 장겨울 바쁘다고 이야기하는 안정원 선생. 정원이와 익준이가 대화를 나누는데 석형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빠집니다. 마치 왜 친하지? 어떻게 친하지? 하는 듯한 표정. 다시 천명태 교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석형이는 계속 이런 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고백하던 그날로 돌아가 봅시다. 드디어 D-Day인 모양입니다. 추미나는 석형이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석형이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던 추미나. 오늘은 화장도 적당하네요. 아마 장겨울의 코치를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석형이가 퇴근하려는 낌새를 보이자 얼른 다가가서 전철역까지 태워달라고 합니다. 머뭇거리는 석형이가 핑계를 떠올리기 전에 먼저 감사합니다로 퇴로를 차단하는 추미나.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타이밍 좋게 남사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추미나는 지금 바쁘다며 끊으라고 했죠.
바쁘죠. 지금 얼마나 기다리던 시간인데요. 계속 통화해도 된다는 석형이에게 추미나는 남사친이 하루에 전화를 10통도 더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우, 심하다. 원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추미나는 혹시 질투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예상치 못한 질문에 석형이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후속타를 날리는 추미나. 크리티컬이 뜬 석형이는 정신이 혼미하지만 일단 아니라고 부정해봅니다. 하지만 석형이의 의사 따윈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미나는 자기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전철역에 내리면서 마지막까지 추미나는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추미나의 기습 고백,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 혹시 느끼셨나요? 저는 이 추미나의 고백에서 응답하라 1997의 성시원의 고백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윤재와 시원이는 유정이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부산에 내려가던 길이었죠. 호야가 급한 수술이 잡혀 함께 가지 못하게 된 탓에 둘만 차를 타고 가는 상황. 시원이는 너 아직도 나 좋아하냐고 물어봅니다. 고3 시원이 생일날 친구를 날린 후 몇 년 동안 시원이를 피해왔던 윤재. 자기를 좋아하냐는 시원이의 물음에 너는 어떠냐고 반문하는 것으로 대답을 피해봅니다. 친구가 아니라 남자로 좋아한다고 답하는 성시원. 나 좋아하냐고 밑밥을 깔았다가 기습 반격처럼 훅 들어오는 고백이 사람 설레게 만들었던 응칠 고백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연출을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장소와 상황 그리고 대화의 흐름이 많이 닮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추미나의 고백은 어떻게 될까요? 윤재 시원이처럼 커플로 이어지게 될까요? 저는 이 곰곰이 커플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곰곰이 커플도 겨울 정원만큼이나 갈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우선 석형이의 가정환경. 양 회장이 대동맥박리로 병원에 실려왔죠. 석형이와 준환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양 회장의 상태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도 콩가루라고 표현하는 가정환경에 석형이 본인도 이미 한번 다녀온 상황. 누군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하고 다시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는 것이 석형이에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 길을 돌고 돌아 고백한 익준이처럼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라 응원하고 예상합니다. 지난번 응급수술 이후 따로 이야기를 나눴던 석형이와 미나. 나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보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좋아. 남사친 전화만 해도 질투하냐고 오해하는 미나에게 이 말은 거의 고백처럼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때 석형이는 택시를 타고 오면서 몇 번 빨간 신호에 걸렸는데 산모가 잘못되는 것도 걱정했지만 그때마다 환자를 잃으면 추미나가 산부인과를 그만두게 될까 걱정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석형이는 이미 미나를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호감만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극복해야 할 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직진하는 추미나 선생이 곰 같은 추진력으로 그 벽을 시원하게 다 때려 부수고 오래 세웠던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죠. 다른 러브라인은 이제 막 꿈틀거리기 시작했지만 일찌감치 치고 나갔던 준한 익순 커플은 앞날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익순이가 지원했던 박사과정 딱 한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익순이가 선발되었다는 이야기였죠. 미국 아니면 영국인데 어디에 자리가 날지는 모른다며 3년에서 5년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교수가 되고 싶은 모양입니다. 익준이만큼은 아니어도 공부머리는 자신 있어 보이는 모습의 익순이. 결혼 생각은 아예 없는 거냐며 준한이는 조금 섭섭한 기색을 비쳤습니다. 익순이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기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미리 말했던 모양입니다. 치용이가 이야기해줬던 전 남자친구에게 받은 상처가 많이 컸던 탓이겠죠. 실제로 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우리 이런 데와 아무 의미 없다고 말을 돌려봅니다. 되려 준한이가 네가 왜 못 가냐며 오빠는 네가 뽑힐 것 같다며 응원했습니다. 익순이를 존중하며 그 꿈을 인정해주는 모습이 정말 배려심 그 자체인 준한이의 캐릭터를 잘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게 되면 우린 헤어지는 건가? 에서 똑 잘라먹은 익순이의 대답은 종영 2회차를 남겨둔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번 주 준한이는 익순이와 달달하게 통화 중이었습니다. 사랑해 라고 말하는 순간 뒤에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익준이 때문에 화들짝 놀란 준한이. 사실 이건 완전 뇌피셜이긴 한데 이 통화를 하던 날이 익순이가 박사과정에 선발된 게 발표한 날인 것 같습니다. 준한이의 통화를 들어보면 잤어? 왜 목소리가 잠겼지? 감기야? 이렇게 물어보는 말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대답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콧소리 맹맹한데? 지금 같은 환절기에 제일 조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준한이. 익준이가 점심은 먹었냐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잘 시간은 아니고 감기도 아닌 것 같고 아마 박사과정에 선발되었다는 게 확정되고 준한이와 통화를 하자 기쁜 마음과 함께 준한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감정이 목까지 차올라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라 코맹맹이 소리가 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준한이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했죠.
결국 치용이를 통해 익순이 소식을 들은 준환이 한참을 고민하다 익순이에게 먼저 전화를 겁니다. 미안해서 전화도 못하고 있는 익순이 마음을 먼저 헤아려준 건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뭐 상상 속의 동물을 본 듯한 기분? 준환이는 실력도 좋고 인성도 좋고 배려심까지 쩔어요. 석형이 엄마 역시 가장 자주 들여다보던 게 준환이었죠. 얼마나 더 매력적인 캐릭터로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표현해내는 정경호님은 정말 그냥 준환이 같고 시나리오, 연출, 연기가 합이 딱 들어맞아 준환이라는 괴물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간다는 것도 아쉽고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된 것도 섭섭할 만한데 주말에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방법을 찾아보자는 준환이. 전화를 끊고 이내 깊은 고민에 빠지는 듯한 모습. 준환이의 나이는 40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모를까 계속해서 마음에 맞는 사랑을 찾아왔던 준환이에게 익순이와의 연애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랑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떨어져 지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만한 나이이기도 하고 혼기를 한참 지나치는 게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는 나이이기도 하죠. 이번 주 두 사람의 이야기가 더 공개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이전에 그냥 웃어넘겼던 댓글 중에 어떤 이야기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강타한 노란 딱지 바이러스. 워낙 강력한 사회적 이슈였기 때문에 심심치 않게 달리던 댓글이었는데요. 시기상으로 2019년 12월에 발생하기 시작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국가 간 이동을 강력하게 통제하게 했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만 봐도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사건, 88 올림픽 등 실제 이슈가 되었던 일들이 중요하게 등장했었습니다. 시기상으로도 시즌1이 2019년 12월에 마지막 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낼 것 같은데 처음부터 구상한 것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 이야기를 다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익순이와 더불어 정원이도 한국에 발이 묶이게 되겠죠. 그렇게 시간이 벌어진다면 주종수 이사장의 말대로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주 준환이는 또 얼마나 매력적일런지 아니면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일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또 뵙죠. 매주 리뷰의 마무리는 한 편을 관통하는 주제를 정리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주 주제는 제가 굳이 짚어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확실하게 보여졌죠. 이번 주 밴드곡부터 화려하지 않은 고백, 수많은 고백들이 등장했던 10회였습니다. 워낙 눈에 보이게 드러난 주제여서 생략하려다가 또 안하면 허전할 것 같은 기분이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놓치셨을 만한 부분들 짚어드리고 익준 송화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신경외과 식사 자리에서 성민, 선빈 커플이 밝혀졌습니다. 뉘앙스로 봐서는 진짜 같아요. 그리고 익준이, 미나가 자기 마음을 털어놓았고 석형이 엄마도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준환이도 익준이에게 익순이와의 관계를 고백하고 싶었는데 실패. 정원이는 자신이 키다리 아저씨라는 것을 송화에게 고백했네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최애는 도제학 선생입니다. 도제학은 환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편지로 고백받았죠. 딸기 상자에 들어있던 편지. 편지를 굳이 왜 딸기 상자에 넣었을까를 생각해봤는데 편지지에 물든 빨간물이 도제학의 인간적인 마음이 환자의 마음에 스며들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원이만은 겨울에 대한 마음을 시원하게 고백하지 못했는데 11회에서는 분량 좀 팍팍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익준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죠. 익준이와 송화가 한 식구가 될 것 같은 이유는 바로 밥입니다. 이미 고백 장면에서도 중요하게 이야기되었지만 등장인물 중에서도 특히 익준이에게 밥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상징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우선 고아라부터 살펴보죠. 익순이가 결혼식에서 고아라를 만난 후 익준이에게 전에 사귄 게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전공이 4년차 때 TV에 나온 걸 보고 익준이에게 먼저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근데 왜 헤어졌냐고 묻는 익순이. 준환이도 그게 궁금합니다. 공보이 하던 창원까지 내려오고 그랬었는데 왜 헤어졌냐고 물어봅니다. 준환이에게도 헤어진 이유는 아직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헤어진 이유에 대한 익준이의 대답은 밥을 안 먹어. 만나면 거의 밥을 안 먹어. 자기하고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익준이. 자기가 차였다고 했지만 나중에 밝혀졌던 것처럼 그냥 마음이 없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함께 밥을 먹지 않는 사이였던 보아라는 아웃. 다음으로 육혜정. 분위기에 휩쓸려 결혼했지만 자기 일 때문에 육혜정은 독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했다고 다 식구가 아니죠. 육혜정이 이혼하자는 말을 하러 익준이를 찾아왔던 그날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던 테이블 보이시나요?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하자고 온 곳이긴 한데 두 사람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밥은커녕 커피도 함께 안 마시는 두 사람. 육혜정은 어린이날 다른 남자와 밥을 먹었죠. 육혜정 역시 익준이와 함께 밥 먹는 사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육혜정도 아웃. 간암 환자 이야기에서도 밥이 유독 강조되었습니다. 여기서 너무 강조하시길래 왜 그러나 했었는데 결국 고백신 가서 그 이유가 밝혀졌던 거죠. 빨리 검사받고 수술 날짜를 잡기 위해 입원한 아버지.
온 가족이 병원에 붙어 있는데 혹시 전이 되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밥이 안 넘어간다며 온 식구가 오늘 아무도 밥을 못 먹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좋았습니다. 전이가 안 되었다는 검사 결과를 이야기하자 다들 기뻐하는데 큰딸이 처음으로 한 이야기, 아빠 밥 먹자. 가족과 식구는 엄밀히 그 뜻이 조금 다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혈연 관계로 이어져 있으면 가족이죠. 혈연 관계가 없더라도 한 집에서 살며 함께 밥을 먹는 사이, 그게 바로 식구인 겁니다. 사실 식구가 될 것 같은 이유가 아니라 이미 한 식구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함께 끼니를 먹으며 정을 나누는 사이. 익준이와 송아가 아직 가족은 아니더라도 이미 한 식구나 다름없는 사이라고 생각했던 이유입니다. 또 뵙죠.